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14일 새벽 2시쯤 한 남성이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근처 인도에서 20대 초반 여성 2명에게 이유 없이 큰 돌을 휘둘러서 여성 2명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를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에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소외감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적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내적 포용력을 키우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범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지금처럼 정치가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경제가 사회를 무한 경쟁에 내몰게 만드는 것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죠. 맞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결국 그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이제 풀이가 나오고 있죠. 예. 특검 대변인 그 이규철 특검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하. 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데요. 이 특검팀 그 뇌물수수 규모는 그 430억 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 최순실 씨에게 이들 뇌물이 건네졌던 만큼 제3자 뇌물죄는 물론이고 일반 뇌물 혐의까지 이제 그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박 대통령 측에게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과연 이제 법원이 여기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이익 공유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최순실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제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죠. 안종범 전 수석도 출석을 했는데 증인으로. 네. 두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최순실 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아는 바 없다. 이게 뭐 한 180여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네? 증거 있으세요? 나한테 물어봐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당히 좀 네? 공격적인 반문으로 이제 소추위원들을 오히려 노려보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네. 네, 딱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담화 등을 통해서 인정한 것,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극히 부분적인 사실들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가령 이 청와대에 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갔다. 그러나 누구 차를 타고 언제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추천한 게 아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력서만 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계속 해나갔다고 하죠. 네. 최순실 씨는 그 이번 사건이 그 고영태 씨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어제 그 오후 5시가 넘어서 이제 그 진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이 그 대기업 상대 그 거액 모금 개별 기업의 그 수건 과제 해결에 그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는 아주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박 대통령이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독대 때에는 기업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는 말씀 자료를 준비해서 가기도 했다고 이제 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물어봤을 때 최순실이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참 궁금한 게 대통령 측 변호인들, 법률 대리인단들이
뭐 대통령은 24시간 근무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측에서도 지금 얘기를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착잡하죠.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설 연휴 이후에 어느 당을 선택할지 결정하겠다. 당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어느 당으로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예. 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어제 그 부산 자갈치 시장을 이제 방문을 하고 김해, 그러니까 이제 김해공항에서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 같은데요. 예. 이 당이 없어서 손바닥으로 땅을 긁고 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빡빡하다. 내가 공무원 출신인데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누구든 당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 설 이후 입당 여부에 그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 가서 경선하고 하면 됐을 텐데 당이 쪼개져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여권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 쪽을 되게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이제 내심을, 의중을 이제 피력하기도 했다고 하죠. 어디로 갈지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대표가 반기문 총장을 떠났다 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과는 같이 하기 힘들겠다. 이게 이제 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 박지원 대표하고 또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죠. 좀 다르고 미묘한 대목이 있는데 일단 뭐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어제 뭐 연합뉴스의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반 전 총장 주변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을 비롯해서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과 반 전 총장이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국민의당 그 신임 대표인 그 박지원 대표 선자강 후 연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리와 정체성이 맞지 않는 걸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이제 신임 대표가 됐다고 반기문 전 총장에서 그 전화가 왔었고 한번 보자고. 원래 두 분이 잘 알잖아요. 네. 보자고 해서 그런데 뭐 정치인들끼리 못 볼 건 없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박지원 신임 당대표가 뉴욕 한인회장 할 때 반기문 총장이 그때 외교관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알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자,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3년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네. 이 제적을 시키려면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새누리당 어제 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윤리규정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 쇄신 대상인 서청원이나 최경환 의원 등이 계속 버틸 경우에 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에 이들은 그 2020년 21대 총선 공천을 이제 받을 수 없게 되죠. 네, 그때는 아직 한참 남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새누리당 어제 그 이정현 정가빈 의원의 그 탈당기를 좀 처리를 했고요.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한 그 징계 절차에 이번 주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군들이 사드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지금 하나둘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와 2부에서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방중 의원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드 당론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당론으로 공식 발표는 안 돼 있고 공식은 아직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전략적 대부분 공감되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근데요. 네.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은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쉽게 취소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입장이 과거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하고 조금 변화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다른 대선 주자들 직접 들어보지 않은 사안이라서 그렇고요. 일단은 이 사드 자체가 워낙 검증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사드를 부분적으로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실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에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용한지 여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회 비준 동의로 오게 되면 하나하나 점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사드 배치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전임 정부가 이미 협상해 놓은 걸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도 헌재에서 안종범 진술을 보더라도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포괄적인 것도 아니고 특정 사안의 대가성을 받고 사면을 해주고 무슨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합병결의 승인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예. 더 나아가서 정유라부터 장시호 이런 한 사상 개인 기업의 민원까지 대통령이 할 수가 있을까. 이걸 보면서 대통령의 모든 의사결정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희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 결정 라인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경태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해서 이걸 미루자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실장과 대통령 간에 뭔가 주한미군 아니면 혹시 최순실이나 린다 김이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을 갑자기 결정해서 이런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결정 자체가 하자가 있고 두 번째 이 결정이 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지 외국의 새로운 신무기 그것도 글로벌 MB 체제로 편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체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원치 않든 불가피하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적대국가의 전선에 최첨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 5천만, 7천만 민족의 운명을 국회에서 심의도 한번 거쳐보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헌법 60조의 정확한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결정 여부에 일단 하자가 있고 하자가 없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드 문제가 어떻게 됐든 우리 내부에서 어떤 식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든 간에, 일단은 이거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를 예를 들면은 뒤집든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다른 외교 문제도 국가적 신뢰도나 신도가 떨어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사드가 미국 영토 위에 배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 그리고 저는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침략 전쟁을 공개적으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했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특별한 정책을 여보세요?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게 변화될 수가 있고 국회의 비준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미국이 비판하고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이란 나라가 외국의 군대를 자기 미국 영토에 배치하거나 할 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데도 국회 비준 동의가 아주 중요하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 이런 말도 추상적인 것이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트럼프 새 대통령의 압력을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일단 국회로 넘기는 게 맞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회로 넘겨놓으면 그들의 우려사항을 국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그런 걸 넘어서 국회 비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제3의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치 공학적인 측면을 여쭤보는 건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표의 확장성, 지지층의 외연 확대를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희정 지사는 원래 자기 소신으로 알고 있고요. 예. 문재인 후보는 이거를 보다 문재인 전 대표요. 아직 후보는 아니죠. 문재인 전 대표는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안보에 관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지금이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원래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뭐 그렇겠다 하겠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그 정도의 해법을 내는 것이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면 푸틴도 만나보고 시진핑도 만나보고 다 오바마도 만나보고 다 했을 분인데 그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겨우 북핵 문제 사드 배치로 하자는 정도의 수준이면 도대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무능력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 반기문 전 총장 얘기가 나왔는데 말인데 오늘 지금 아침부터 나오는 얘기가 서울 이 전후에서 특정 정당이 들어갈 모양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반기문 총장이 개인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인데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경력과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초당적으로 써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이게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무능했다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누워서 침뱉기가 되고 이런 참 결정을 하는 데는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반 총장 자주 잘 아시는 분이고 인천시장 때도 사실 모의 유엔 국회도 하고 아시안게임 북한 참여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하고 사실 제가 시리아 난민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유엔이 주재하는 요르단 자타리아 캠프까지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말 우리나라는 외교를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이고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외교가 아니면은 잘못하면 병자호란, 정묘호란 같은 임진왜란 같은 이런 외난을 맞을 그러한 운명적인 반도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정말 이 국제 4대 강국과 어느 한쪽에 착지지 말고 4대 강국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과제인데 얼마나 그 일이 많습니까? 근데 정말 한 정파에 들어가서 그것도 어떤 이 한반도의 평화적 해법을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여보이연합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 결선 투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반 전 총장도 야권 후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이미 야권 후보가 아님을 이번에 증명한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들어서 보고도 하시고. 예. 전혀 야권 후보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제 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합의를 해서 돼야 되는데 그 대상을 저는 반기문이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탄핵 소추에 동의했던 세력, 그리고 함께한 야3당이 같이 연합해서 후보 단일화, 같이 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선거인 날을 통한 어떤 후보 단일화의 프로세스를 합의해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도사님, 올해 운세가 1월에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르사. 왜요? 차선을 알아서 지켜주는 엘카스와 위험할 때 스스로 멈춰주는 AEBS가 반값이거든. 와, 2027 티볼리 지금 당장 살래요. 1월 한 달간 현금 일시불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팔행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7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빠르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동량이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이제 가양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 하류에서 상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국회 가는 길 신월 라드목에서 목동교 사이로 어렵고요. 반포로 따라 예술의 전당 가는 길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반대쪽으로는 서초 삼동에서 서초역까지 밀립니다. 끝으로 언주로는 성수대교 방향으로 내곡 나들목 이전부터 구룡터널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 들어봤죠. 이번엔 바른정당 측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앞서 제가 질문한 거 똑같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사드 배치에 대한 바른정당의 당론 지금 정해졌습니까? 당론이라고 해서 정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30명인데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는 아주 강하게 깔려 있죠. 사드를 반대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이에요.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좀 변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신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또 국방위원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사드 관련 발언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왔다는 게 좀 문제죠. 작년에는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에 합의한 거 취소하기 쉽지 않다, 복잡한 일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하셨는데, 또 어젠가요? 인터넷 방송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듣긴 했습니다. 합의를 고려해야 하지만 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마 대선을 앞둔 정치인으로서 이제 표 계산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대통령 된다고 해도 제2, 제3의 최순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남자 박근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표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는 경제 문제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정말 한번 잘못되면 외교, 안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존폐와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분명한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자, 근데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이 무기 체계에 들어오는 거, 또 이런 거 배치하는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비준하는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국방 대비 체계를 세울 수가 없죠. 지금 기존에 이제 패트리어트도 지금 배치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 배치나 재배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비준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국방을 합니까?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은 안보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 바른정당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언급만 놓고 봤을 때는 바른정당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죠. 그리고 반 총장께서는 두 번씩이나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고,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 영토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겠죠. 예. 저는 그 반 총장의 언급은 뭐 저희 정당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반 전 총장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당을 아마 서울 전후를 해서 어디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함께 할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예. 뭐 반 총장뿐만 아니라 훌륭한 예. 우리와 이제 정치적인 정책적인 어떤 가치와 철학적인 가치 이런 것만 같이 한다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훌륭하게 실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게 바른정당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반 총장께서 우리 바른정당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거는 환영할 일이죠. 다만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또 하셔야 되고 또 검증도 이제 거쳐야 되겠죠. 예, 바른정당이 근데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된 거죠. 야당이 된 거죠? 예.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일각에서는 반 전 총장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얘기를 할 때 야권의 개념이 어디냐. 근데 사실은, 물론 지금 이론적으로 여권은 새누리당이겠죠. 그죠?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바른정당도 박근혜 정권의 이런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바른정당도 당연히 우리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고요. 예. 저희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바랬고 또 예. 함께 이렇게 분당해서 바른정당에 참여하신 의원들 대부분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쓴소리 한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 많이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어허.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책임으로부터는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보다 바른 정치와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 정당을 만든 것이죠. 자, 이 사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이 대선 후보들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사드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아예 사드 문제에서 손 떼라. 대선 주자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드 문제 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손을 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드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제고 예. 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라고 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는 그런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손을 떼고 안 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대선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자, 그리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사드 배치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거, 이게, 사실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롯데 측도 협의에 지금 소극적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롯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롯데는 이제 중국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유커들 관련해서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반대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죠. 롯데도 예측을 했겠죠. 근데 지금 롯데가 눈치 보는 것은 중국보다는 국내 정치인 것 같아요. 특히 야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 커졌고 예. 또 야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어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또 방문을 했고 예. 이렇게 오히려 야당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기만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일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이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든지 이것을 자꾸 이제 번복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이 오히려 국민 기만 아니겠어요? 더 불안한 일이죠. 국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방중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가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너무 고마워한다.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한중 관계 풀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중하고 사드 문제 얘기하고 중국 가서 이런 것들이요? 제가 다른 방송사에서도 송영길 의원님하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자꾸 남기시는 거죠, 오히려. 지난해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사드 관련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고 지금 지구상에서 사드 배치를 가장 반대하는 두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죠. 또 북한하고 중국은 혈맹 관계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사드와 관련해서 정부하고 이제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할 일이다.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외교 안보 국방 문제를 중국에 바치고 오는 거예요. 조공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21세기인데 지금 이게 무슨 명나라,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다. 경제 문제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은 이 야당 의원들께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의 입장하고 만약에 궤를 같이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달려오는구나. 조금 더 압박하면은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재검토하자, 취소하자 이런 또 여론이 일겠구나. 이런 압박하면은 일이 잘 중국 입맛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자꾸 남기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에 가서 할 일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데 중국이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사드 배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외교를 하고 왔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좀 완전히 거꾸로 된 외교를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